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남구 지역 을 선거구에서 나오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김광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인생 극장을 통해서 낱낱이 과거를 좀 훑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 사진 함께 보시죠. 지금 후보자님 사진을 뵈니까요, 책과 함께 있으실 때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주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흰머리도 살짝 보이는 게 아주 좋은데 지금 왜 염색을 하셨어요? 네. 염색을 좀 해야 좀 네. 젊어 보이고 네. 또 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 이 젊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염색을 하고 오셨구나. 예, 예. 네, 이 책이 유독 많이 띄시는데요. 어떻게 특별히 평소에도 이 책을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예, 제가 전번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네네. 책 제목이 네. 읽고 쓰고 실천하다입니다. 예. 저는 사실 책이 만든 사람이죠. 네. 뭐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십니다. 예, 네. 그거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이 만든 사람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원리 원칙적이고 예. 고르 다른 분이시라는 얘기도 맞으시죠? 좀 고루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울산 지역 학성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네, 또 그 누구나 가고 싶다는 대학을 나오시고, 네, 어떻게 그 학창 시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대학 가기 전 말씀인가요? 글쎄요. 대학 간 이후 말씀인가요? 제가 외람되지만 책이 만든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네, 역시 열심히 책을 보시면서 네, 대학까지 파이널로 성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내일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예, 예. 이 활동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울산 지역의 현안을 이제 분석하고 네. 울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네네. 이제 울산의 경제라든지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보전 문제 네.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오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리라는 게 쉽지 않으신데, 사실 지금 뵈시는 모습은 젊어 보이세요.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본 모습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경력상으로만 보면 제가 대학 진학 이후에 이제 줄곧 외지에서 생활한 걸로 되어 네.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6형제인데 저 말고는 전부 다 이 남구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네. 그리고 남구에는 사촌, 뭐 육촌을 비롯해가지고 네. 외가, 네네. 이종, 네. 고종 이 전부 다 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자식을 더 낳으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 고향을 방문했고, 또 그 남구에는 이제 아버지 부모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뭐 네. 조그만 토지가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죠. 예, 세금도 남구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발전에 금전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되시고 참 좋은데, 지금 보니까 책도 발간하셨다고 해요.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 아까 출판 기념회를 한 그 읽고 쓰고 실천하다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제가 그 내었던 지게와 옥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선친이 2013년에 그 병상에 누우셨어요. 뇌졸중으로.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뵈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가지고 처음에는 밴드로 올렸다가 이제 책으로 묶어냈죠. 예. 거기 안에 뭐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느끼는 그런 성격을 제가 옆에서 뵐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이유가 또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예. 자, 저의 이제 그 생각이나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저는 뭐 주로 공부에 관심 있고 교직에 있었죠. 책과 가깝고 젊은 사람들하고 가까웠죠. 그런데 난데없이 왜 출마를 했느냐, 네. 이 이야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우리의 그 어떤 현대사를 그 몇 가지 단계로 보는데, 첫째는 전쟁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 참혹한 시대였고 우리 앞 세대들이 희생을 했던 그런 시대죠. 그 이후에는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예, 민주화 투쟁, 그 다음에 노동운동 투쟁, 이걸 겪고 난 후에 이제 지금의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가 성립된 거죠. 그러면 87년 이후에 이런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 저는 이 체제를 경쟁의 시대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그런 시대죠. 이때는 모든 책임을 개인의 노력으로 돌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의 문제, 또 양극화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어떤 사회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 실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인 탓으로 돌립니다. 너 잘못이야.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다른 어떤 그 뭐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또 아이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생각보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모든 부분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업종, 새로운 어떤 투자가 개인의 힘만으로 돌파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접어드는데, 자, 저는 그 출발점을 이런 어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안정된 임금을 받고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이나 그렇죠. EU 국가에서도 역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정규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자기 전공 분야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이 개인의 잘못으로 일이 잘못되긴 개인이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법과 제도,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야지 이 개인의 실수도 묻어줄 수 있고 뭐든지 그렇죠. 실수를 하더라도 잘 돌아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 오늘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핵심적으로 나는 이것만은 꼭 하겠다.
수많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이것만은 꼭이라고 하시는. 예. 제가 그러면 아까 왜 출마했는가를 설명하면서 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공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보는 미래는 어떤 시대일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사회가 될 건가, 이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후변화입니다. 네. 지구온난화죠. 예,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빈발하는 재해,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겪지 못했던 빈도와 강도로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은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추격이 가능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에 뒤지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4차 산업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지수적인 변화. 예. 그러니까 1, 2, 3이 아니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승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한번 뒤지면 따라잡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조금 늦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늦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인프라 그리고 경제 어떤 그 조직 이런 부분이 조금 뒤처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 현대화, 근대화에는 좀 뒤쳐서 서양 열국의 어떤 지배를 받았죠. 일본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통일하고 개방하면서 그 중국이 발전하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발전하고, 이 문제가 한반도의 어떤 안보,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도 역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좀 공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해볼 그런 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든 정책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정말 실현시킬 수 있으신 분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참 좋겠는데요. 자, 이쯤에서 최병훈 논설실장님이 마련한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정책 토론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출마를 결심하시고 난 후에 상당히 참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출마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정밀 심사를 받고 나서야 적격 판정을 받고 경선에 나설 수 있게 됐죠. 그렇죠. 네네네. 로스쿨 강의 중에 소위 이 버닝썬 영상 발언으로 성범죄 피해를 희화화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셨죠. 예, 네. 그렇죠. 사실 수업하는 그 강의실이라는 곳은 매우 내밀한 공간이어서 그곳에서 수업의 어떤 뭐랄까요, 양념으로 이러저러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지만 이런 지적이 그대로 계속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훌훌 들고 가시죠.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아까 그 질문도 사전에 받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이제 작년 3월에 문제가 돼서 교내에서 제가
소명을 해야 됐고 또 이번에 당 이제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또 심사를 또 받고 해명을 해야 됐죠. 그래서 막 거기에 저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보고 예. 그리고 또 뭐 해명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네.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또 사실 그 건이 저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자꾸 되풀이해서 거론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언론의 이제 보도 모습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속에서 이제 조금 괴로움을 당한 그런 걸 쭉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결국 왜 이런 언론 환경, 왜 이런 보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전제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도화된 구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상처를 내고 좀 망신을 줘야 내가 어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뭐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극한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비상구가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특징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겪은 제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는 언론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흔히 제4부라 그러죠. 제4부라 그러는데 언론이 우리 일반인들을 그리고 보도의 어떤 당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보도를 하는 거죠. 네, 네. 가령 제가 어떤 뭐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희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좋은 취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취지로 말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 26세 때 교수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강단에 섰는데 제가 그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이 잘못되기를 교육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한자라도 더 공부하고 너희들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미래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제가 수천 시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 대중단에 퍼뜨리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보다 더 낮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령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게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을 믿고 거래하는 비율이 한 30%가 됩니다. 그런데 공적기관의 신뢰도는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은 이런 상황을 직시를 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걸 자꾸 땔감으로 해가지고 사회에 불신을 부채질하고 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증폭을 시키고 이러면 좀 우리 사회 미래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가령 사법 시스템은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수사 기소를 하고 검찰 경찰이 수사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그것을 판결을 함으로써 그리고 판결은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 사람이 잘못됐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통제가 안 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내버리면 사람들은 그걸 다 믿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그런 언론의 특성을 좀 감안하는 보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검사와 판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3심 제도가 없죠. 자기가 다 1심, 2심 판관, 법관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힘을 조금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 언론도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네, 그리고 만 18세 청소년들이 이번 총선부터 드디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네,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해 오시면서 그러니까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시민권자들의 표심이 이 젊은 시민권자들의 표심이 박빙 선거의 승패를 가를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복 입은 시민들의 반란 이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제압하고 제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반란을 제압할 대상은 아니죠. 그런가요? 네.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손이고, 제가 뭐 보기보다 또 손녀까지 있습니다. 유쾌한 반란이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젊은이들이 잘 크고 또 건강하게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이 기성 정치에 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은 아직 커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유수한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좋은 그 학교, 또 좋은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보니까 친구들이 졸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뭐 체육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겁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도 그랬지만 어릴 때는 모두가 다 자기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커서도 그런 걸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이고 또 세계를 구성하는 70억 명 중에 조그만 사람이고 또 우주 전체를 보면 티끌보다 작은 존재죠. 이러한 어떤 존재의 어떤 미약함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어떤 건전한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어떤 판단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졸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생각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을 보면요, 저희가 또 같은 어른으로서 그 분의 또 마음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영원히 또 학자로서 또 아랫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자의 마인드를 참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긴 말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 아까 공약편에서 제가 조금 추상적인 것만 하고 이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울산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첫째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은 잘 가꾸어져 있어요. 웬만큼 이제 어디 가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에 갈증을 느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문화적인 부분이 어떤 수도권하고 격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령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 예술, 공연 분야 이런 쪽에 예, 조금 더 다양한 장르라든지 그리고 또 신인들의 어떤 무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 청소년들이 예, 그런 문화 감수성을 전수받고 또 그런 문화인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복지 대책인데요. 예, 제가 2016년 그리고 2018년 양친을 여의면서 느낀 게 우리를 키우면서 많이 정말 희생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선대가 조금 노후에는 좀 쓸쓸한 여생을 보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병원이나 그리고 그 노인 의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진화하고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돌보미 체계 그리고 이제 출산 대책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 배당이라든지 청년 기본소득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연구와 대비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정말 이 좋은 정책들이 모두가 실현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날을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자리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옥 같은 말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책으로 만든 사람이 많다라는 거. 정말 공감하고요. 또 개인의 실수로 일이 잘못되진 않는다. 그것도 참 좋은 말이고, 더욱이 아까 복지 말씀을 하실 때요.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일을 해주신 어른 세대들이 또 잘 살고 하는 이 실버 세대의 복지도 참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뭐 평소에도 가족 사진을 보니까 아까 여기 연세 병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버님 사진도 있고 이 어른에 대한 그 애착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그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네네. 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은 곧 저의 고통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성공 또한 저의 성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회에 대한 고민이 곧 자기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 고민들의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기 향후에 국회의원이 되시더라도 그 남부 지역에 계시는 소외된 계층이나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도우실 각오도 되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밴드에 올린 게 네. 그 중국의 리원양 의사가 네. 그 전염병에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我为 네. 长生说过话. 예. 나는 창생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할 말을 하다가 간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게 우리한테 주는 그런 교훈이 뭐겠습니까? 예. 시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발전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 자기의 앉은 곳에서 선 곳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이런 말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예. 네. 또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죠. 한번 손좀 예. 저희가 공부의 기운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